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뜻밖의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평범한 삶을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가였고, 아버지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셨으며,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으로 사교계에서 이름난 분이셨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제가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한 사랑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집안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민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대단한 건 없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제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은 전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고, 만날 때는 항상 평범한 브랜드 옷을 입었으며, 운전기사 대신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제가 사는 펜트하우스 대신 작은 원룸을 따로 얻어 그곳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아 씨는 정말 소박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검소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제 가짜 이름은 연아였고, 그는 제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라고 믿었으며, 저는 그렇게 믿어주는 그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프러포즈를 받던 날, 민주는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아 씨,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지킬 자신이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조용히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렸고,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으며,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 몇 명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도 민준이 대출받아 마련한 30평대 아파트였고, 저는 그 집이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좋았으며, 그곳에서 민준과 함께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평범한 아내 역할을 했으며,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이면 마트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사실 저희 그룹의 계열사였고, 제가 지분 82%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으며, 둘째, 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해외 자산들은 전부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로 관리되고 있었고, 셋째, 제 본명은 서연이 아니라 서연우였으며, 그것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몰랐고, 저는 그가 모르길 바랐으며, 왜냐하면 저는 그저 연하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1년째 되던 날, 민주는 제게 장미꽃 한 다발을 사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행운아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민준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째가 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원래 일에 집중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으며, 혹시 제가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달콤하고 진한 향수였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어느 저녁,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으로 끝날지를요. 그날 저녁 민주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대답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참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지 않는데? 우리 3년 동안 잘 살았잖아.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지냈잖아.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잘해줬어. 근데 나는 좀 더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라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가치관도 비슷하고 꿈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나한테 자극을 줘.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정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냉정하게 들리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을, 제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희생을 그저 정리라는 두 글자로 끝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제가 묻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마케팅팀에 새로 온 김지혜라는 사람이야. 당신은 모를 거야.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밤새도록 울었으며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회사에 가지 않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요? 그가 가진 재산이라는 게 고작 빚을 내서 산 아파트 하나와 적금 몇 천만 원이 전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에 온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지혜는 너랑 달라.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 나도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떠난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잘 사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김지혜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신상정보, SNS, 주변 평판, 재산 상태 모두요. 비서실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조용히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에게서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김지혜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고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지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으며 본인은 지방대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6개월 전 저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SNS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했고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진들이 즐비했으며 해외여행 인증샷도 수없이 많았고 심지어 프로필에는 재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올린 명품들은 대부분 짝퉁이거나 렌탈 제품이었고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은 실제로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로비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으며 해외여행은 패키지 저가 상품을 이용한 것이었고 호텔 사진들은 친구가 일하는 호텔에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즉, 김지혜는 철저하게 부자인 척 연기하는 사기꾼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재벌집 딸이라는 소문을 본인이 직접 퍼뜨리고 다녔으며 실제로는 월세 원룸에 살면서 카드빚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이 가짜 재벌을 진짜로 믿고 저를 버린 것이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재벌인 아내를 버리고 가짜 재벌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 서명해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여자 정말 부자 맞아? 민준의 답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당연하지. 지혜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래. 강남에 빌딩도 여러 채 있고 너도 SNS 보면 알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민주는 SNS만 보고 모든 걸 믿어버린 것이었고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혼하려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았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보다 더 부자인 줄 알고 다른 여자한테 갔는데 그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연우야,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잃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기로,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연하로 살 이유가 없었고, 이제는 진짜 제 모습인 서연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과 김지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공공연하게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밖으로 나가 데이트를 즐겼으며 퇴근 후에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지혜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집안도 별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대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대요. 동료들이 그래도 유부남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김지혜는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요? 김지혜가 민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민준이 대기업 직원이고 자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며 민준이 김지혜를 좋아하는 이유 역시 단 하나, 김지혜가 재벌집 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서류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면 돼. 재산 분할은 아파트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내가 3천만 원 줄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라니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단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알았어. 금요일에 보자.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마지막으로 너랑 밥 한 번만 먹고 싶어. 우리 추억도 있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목요일 저녁 어때?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제가 직접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금요일에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요일이 되었고 저는 일부러 회사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평범한 곳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회사 직원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곳이었고 민준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옷도 새로 산 듯 보였으며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습니다. 왔어? 오랜만이다. 그가 가볍게 인사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앉아. 주문할까?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의외로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고 이혼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아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번 일이 우리 둘 다한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민준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잘 되고 있어? 그러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줘.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잘 산다고 했지? 정말 그래? 민주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혜 아버지가 건설회사 운영하시고 강남에 빌딩도 있대. SNS 보면 알잖아. 명품도 많고 해외도 자주 가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혹시 그 여자 집에 가본 적 있어? 부모님, 만나본 적은?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타이밍을 보고 있대. 나도 아직 유부남 신분이니까 조심하는 거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김지혜는 민준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고, 민준 역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말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근처 카페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희를 발견하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발견했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지혜가 있네. 나 먼저 갈게. 그는 서둘러 김지혜에게로 달려갔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지혜는 민준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제 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마치 저 평범한 여자는 이제 과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김지혜는 제가 다가오자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동료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김지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 부인 아니 전 부인 되시는 분이시죠? 그 말에 동료들이 웅성거렸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전 부인이 되겠네요. 김지혜는 제 평범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민준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착하고 좋은 분이시라고. 그 말투에는 교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걸 느꼈지만 역시 참았습니다. 김지혜 씨도 소문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일 잘하신다고. 제가 말하자 김지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원래 일을 좋아해서요. 물론 제가 굳이 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굳이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자라는 이미지를 심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옆에 있던 동료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지혜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집안도 좋으시고 명품도 많으시고. 김지혜는 겸손한 척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뿐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서 SNS에는 온갖 과시용 사진을 올리고 다니는 그녀를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기꾼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김지혜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두 분 잘 되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김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하긴 한가 봐. 근데 좀 평범해 보이지 않아? 동료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내일부터 제대로 움직일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비서실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진짜 제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명품 정장을 꺼냈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차지 않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으며 평소 신던 평범한 구두 대신 에르메스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짜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우,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외동딸이자 차기 회장.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는 제 전용 주차 공간이 있었고 3년 동안 비어있던 그곳에 오늘은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 마이바흐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출근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 직원용과 임원용이 따로 있었고 저는 당연히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최상층인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곳은 회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곳이었고 3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사무실로 들어갔고 비서실장이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와 김지혜는 지금 어디 있죠?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대리는 현재 15층 영업팀 사무실에 있고 김지혜 사원은 12층 마케팅팀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 출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를 소집하세요. 38층 대강당에서요. 사유는 신규 사업 발표로 하시고요. 비서실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8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석 필수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니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민준과 김지혜가 있는 부서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민준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회의는 처음인데 무슨 일이지?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큰 발표가 있나 봐요. 신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38층 대강당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한편 김지혜는 화장실에서 급히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회의인데 화장을 왜 고쳐? 김지혜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신다잖아.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혹시 알아? 눈에 띄면 승진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 오후 2시가 되자 직원들이 38층 대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강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고 최신식 음향시설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은 마치 호텔 연회장 같았습니다. 민주는 대강당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와, 우리 회사에 이런 곳이 있었어? 완전 고급스러운데? 옆에 있던 김지혜도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고 이미 자기 집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정각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대강당 뒤편 VIP 출입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에르메스 하이힐을 신은 저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특히 15층과 12층 직원들은 처음 보는 회장님의 모습에 긴장한 표였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중간쯤에 민준이 보였고 앞쪽에는 김지혜가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입을 열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우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현 회장의 딸이며 여러분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그 말에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신입 직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회사 내부 정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고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 한 사람의 SNS 계정이 떴습니다. 바로 김지혜의 계정이었습니다. 이 계정의 주인은 현재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김지혜 사원입니다. 제가 말하자 객석이 술렁였고 앞쪽에 앉아있던 김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원은 자신이 재벌집 딸이라고 거짓으로 알리고 다녔으며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사진들을 올려 동료들과 외부인들을 속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김지혜의 SNS 사진들이 하나씩 떴고 그 옆에는 진실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이 명품 가방은 짝퉁입니다. 이 호텔 사진은 로비에서 몰래 찍은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 사진은 실제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찍은 것입니다.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김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옆 동료에게 붙잡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원이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자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남성은 현재 15층 영업팀에 근무하는 박민준 대리이며 그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스크린에 민준의 사진이 떴고 중간에 앉아있던 민준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리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지혜 사원이 부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김지혜 사원이 더 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민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지혜 사원은 월세 원룸에 살고 있으며 카드빚이 2천만 원 이상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벌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가 나왔고 김지혜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사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김지혜는 출입구 앞에서 멈춰 섰고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속인 사람은 박민준 대리만이 아닙니다. 회사 전체를 속였고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준 대리,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부인보다 더 잘 사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묻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가 민준에게 다가갔고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리, 당신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연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신 부인의 진짜 이름은 서연우입니다. 그 순간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연우는 바로 접니다. 당신이 3년 동안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아내가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고 당신이 매달 받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며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의 실소유주입니다. 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그는 주저앉듯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가짜 유리구슬을 선택한 겁니다. 박민준 대리. 대강당은 충격에 빠진 채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대강당 회의가 끝난 후 회사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수군거렸고 특히 회장님 따님이 3년 동안 평범한 직원 남편과 살았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후 조퇴를 신청했고 김지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울고만 있었으며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지혜 사원은 즉시 인사팀으로 보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회사 내 허위사실 유포와 기혼자 유혹죄로요. 그리고 박민준 대리는 일단 놔두세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놔두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연우야, 아니 서연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준이 우리 신혼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외쳤습니다. 여보, 연우야, 나야 민준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나 재봉가 저택으로 돌아간 후였고 그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가 거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 자선 파티 있으시잖아요. 저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오겠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초대장을 보낼 겁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요.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번 파티는 특히 중요한 자리니까 제대로 보여줘라. 그 파티는 매년 우리 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였고,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 그리고 각국 대사들만 초대되는 초상류층 모임이었으며, 입장권 한 장이 최소 5천만 원짜리 기부금과 함께 왔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과 김지혜에게 각각 고급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초대장 봉투는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를 서현우 회장의 특별 초청으로 금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자선의 밤에 초대합니다. 민주는 초대장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를 초대한다고? 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화해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고 어쩌면 서연우가 자신을 용서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지혜 역시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날 초대해? 분명히 망신을 주려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초상류층의 파티가 어떤 곳인지, 진짜 재벌들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금요일이 되었고 저는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맞춤 드레스를 입었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3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으며 머리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우아하게 올려주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섬세하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서연우가 아니라 재벌가의 상속녀 서연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입구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그리고 각종 슈퍼카들이 발레 파킹 구역에 늘어서 있었고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에는 턱시도를 입은 경호원들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고 주변의 화려한 차량들을 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었고 빌린 턱시도를 입고 있었으며 입구에 다가가자 경호원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내밀었고 경호원은 바코드를 스캔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지혜는 민준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렌탈 명품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으며 입구에서 초대장을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초대장을 확인한 후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랜드 볼룸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을 밝히고 있었고 30m 길이의 홀에는 흰색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세계적인 셰프들이 준비한 뷔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떡 벌린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이게 진짜 상류층 파티구나. 그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 재벌 회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정치인들과 대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SNS용 사진을 몇 장 찍으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장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김지혜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고 이 화려한 세계를 자신의 SNS에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8시 정각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오늘 파티의 주최자이신 서 회장님과 따님 서연우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바뀌고 홀 뒤편의 VIP 입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턱시도를 입고 먼저 걸어 나오셨고 그 뒤를 제가 따랐습니다. 저는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으며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벽한 상류층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따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연우님, 오늘 정말 빛나시네요.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고 저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인가? 3년 동안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그 평범한 여자가 저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지혜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자인 척 연기해왔지만 저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렸던 모든 사진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짜 같은지, 그리고 진짜 상류층과 자신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중앙 무대로 걸어갔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으며 3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선의 밤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지혜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쪽으로 걸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눈에 띄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부인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저분 누구세요? 초대받은 분이 맞나요? 다른 부인이 김지혜의 드레스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드레스 작년 시즌 거 아닌가요? 게다가 핏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지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고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모든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부자들 앞에서는 가짜가 금방 들통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 2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하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은 제 전 남편이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이 저 대신 선택한 여성입니다. 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준과 김지혜는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과 김지혜를 향했고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민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오자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려 술이 거의 쏟아질 뻔했습니다. 박민준 씨,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당신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던 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지킬 자신이 있다고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당신 곁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사랑이었어요. 제 재산이나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당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홀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부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당신은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저보다 더 잘 사는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저를 버렸습니다. 그때 김지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민준 오빠가 유부남인 줄 처음엔 정말 몰랐고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지혜 씨, 당신이 민준 씨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당신이 친구한테 보낸 문자예요. 언니, 나 요즘 괜찮은 남자 만났어. 유부남이긴 한데 곧 이혼한대. 게다가 대기업 다니고 안정적이야.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이게 당신이 보낸 문자 맞죠? 김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사에서 일부러 부자인 척 행동했어요.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심지어 없지도 않은 강남 빌딩 이야기까지 지어냈죠. 스크린에는 김지혜의 실제 주거지 사진이 떴습니다. 좁은 원룸이었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으며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김지혜 씨.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지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준 씨, 이제 진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다닌 회사, 그 회사의 정식 명칭은 한성종합상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저희 서영그룹의 계열사예요. 민준의 눈이 커졌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서연우가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신이 매달 받던 월급, 상여금, 복지 혜택, 그 모든 것은 제가 승인한 거예요. 당신은 3년 동안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돈을 받아왔던 겁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받았던 우수사원상, 그것도 제가 인사팀에 특별 지시해서 준 거예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제 남편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게 해주고 싶어서요. 홀에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고 한 부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살던 아파트, 그것도 사실은 제 명의예요.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제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겁니다. 당신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민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우야, 아니 서연우 회장님,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후회하는 이유가 뭔가요? 절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것들 때문인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돈을 보고 있어요. 제가 평범한 여자였을 때는 저를 버렸고 제가 재벌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세상에 이런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영과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물질만 쫓다가는 평생 행복을 찾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유리구슬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세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녀가 무대로 올라와 서류 봉투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이혼 서류입니다. 제가 이미 서명했어요. 박민준 씨, 당신이 원하던 이혼, 이제 받으세요.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애초에 공동재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도 없어요. 제가 당신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제가 평범한 여자였을 때 저를 버렸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봉투는 김지혜 씨 앞으로 된 거예요. 저는 김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회사 내 허위사실 유포, 풍기문란 행위, 그리고 직장 내 신뢰 파괴를 이유로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또한 당신이 회사 비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 이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카드빚도 있고 월세도 밀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로 얻으려 했던 것들의 대가예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세요. 경호원들이 다가와 민준과 김지혜를 홀 밖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울먹이며 끌려나갔습니다. 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한 재벌 회장이 무대로 올라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우 씨, 정말 훌륭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강인한 여성이 앞으로 우리 재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연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그날 밤 저는 본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여자로 살았던 시간이 꿈 같았고, 이제야 진짜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민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연우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은 채 대화창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서연우 회장이 정식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앞으로 그룹 전체의 운영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특히 여직원들은 여성 리더가 탄생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얼마 못 가 그마저도 그만뒀고, 지금은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혜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그저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넘긴 것 같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명예회장이 되셨으며, 저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사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세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배우는데 3년이 걸렸고, 그 대가로 결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진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